안녕하세요. 우리 수안중학교 2학년 3반 친구들. 우리 3반 친구들하고 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3반만 첫 수업이에요. 우리 쌤이 지난주 등교했을 때 딱 수업을 한 번 들었었죠. 그래서 우리 3반은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끝났었는데 우리 등교 원격 수업 때, 이 원격 수업 때 진도를 처음부터 나가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3반이 진도가 늦은 관계로 쌤이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 역사 수업은 우리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학습지를 함께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과서를 피고 우리 교과서는 10쪽과 11쪽을 피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학습지는 당연히 1쪽이죠. 자, 1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가장 첫 번째 우리 역사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습지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우리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한테 했을 때 다른 반 친구들이 대부분 답변을 어떻게 했었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역사란 어떠한 의미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어떠한 친구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 약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어떠한 친구들은 그냥 기록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역사란 바로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사실로서의 역사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필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역사는 사실로서의 기록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사실로서의 역사다. 자, 두 번째 우리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고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역사가 사실이기도 하고 기록이기도 하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 학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교에서 점심 먹었어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었어. 그런데 하루는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 갖고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날은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를 점심 안 먹은 거는 이제는 다 아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사실은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100년 후에 아니면 혹은 1000년 후에 이 상황을 다시 분석한다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점심을 안 먹었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기록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역사라는 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기록을 하는 거는 이제 어떠한 게 반영이 되게 되냐? 바로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을 할 때 1번 친구는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배가 아파서 급식을 먹지 않았다 라고 기록을 할 수 있죠. 아주 잘 합리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2번 친구는 어떻게 기록할 수도 있냐? 이 친구가 급식을 먹지 않은 이유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사 먹기로 해서 그 약속 때문에 배부를까 봐 일부러 점심을 먹지 않았다 라고 하는 적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또 3번 친구는 어떻게 적을 수도 있냐? 자,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 오늘은 밥이 너무 맛이 없어. 이거는 먹을 게 아니야, 도저히. 그래서 먹지 않았다 라고 적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급식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가지고 우리 기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록은 역사가의 관점이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대로 된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친구가 급식을 먹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친구가 급식을 먹지 않은 이유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찾아보면 될까요? 그 아이가 그날 보건실을 갔다 왔던 기록이 있으면은 이 친구는 배가 아파서 먹지 않은 거구나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자, 만약에 이 친구가 그날 방과 후에 떡볶이집을 친구들이랑 간 기록이 있다 하면은 이 친구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떡볶이 약속이 있어서 먹지 않은 거구나라고 합리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기록할 때 합리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가장 그럴듯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이러한 자료들을 사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역사적 자료들을 모아서 가장 합리적으로 기록한 역사, 그걸 우리는 바로 역사서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료들은 뭐가 있냐? 우리 사료는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유물, 유적, 기록 등을 우리는 사료라고 부릅니다. 자, 유물은 과거 사람들이 사용하고 남긴 도구를, 우리 도구 같은 거를 유물이라고 하고요. 자, 유적들은 과거 사람들이 남긴 흔적, 건물이나 아니면은 무덤 같은 그런 흔적들을 유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록, 우리 과거 사람들이 남긴 기록, 글로 남긴 기록을 우리 총 합쳐서 사료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우리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료들을 막 모아서 보건실을 간 기록이나 아니면 방과 후에 떡볶이집을 갔다 하는 기록이나 이런 거를 막 모아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역사를 쓴다고 했었죠. 이렇게 우리는 역사 연구는 사료를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 연구를 뭐라고 부르냐? 좀 고급진 언어로 사료 비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료 비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내용은 너무 어렵게 쓰여 있죠. 과장, 오기, 누락, 조작의 사료의 가능성을 해서 철저하게 사료를 검증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급식을 먹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서 연구하는 것, 즉 사료를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사료 비판이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밑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서술을 할 때 첫 번째 이 사료를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한다. 우리 네모 칸에 적혀져 있죠. 자, 체계적인 연구 방법은 고고학이나 문화 인류학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연구 방법은 이러한 학문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 역사 관점에서는 넘어가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건 오른쪽 네모 뭐다?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역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서술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의 머릿속에 혼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역사는 상상인가? 역사는 상상인가요? 약간 머리가 아프게 되죠.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인데 상상인가?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해서 역사를 쓸 때 아까 이야기했죠. 다양한 사료들을 모아서 가장 합리적으로 과거에는 그랬을 거야 라고 해서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때 우리 역사가들은 상상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과거에 직접 가봤냐고 우리가. 안 가봤죠. 안 가봐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과거에는 그랬을 거야 라고 역사를 서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는 상상력도 동원이 된다. 상상력을 통해서 과거 상황을 분석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서술이 역사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역사 서술 그러면 아무나 그냥 상상 동원해서 쓸 수 있을까? 아니죠. 아무나 쓰고 그냥 사료 철저한 검증 없이 그냥 막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뉴스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하버드 대학교 램지어 교수
허무맹랑하게 제대로 사료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쓰면은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철저하게 사료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그랬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역사는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이제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자, 선생님이 솔직히 역사를 배우는 목적 설명할 때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역사를 배우는 목적해서 뭐 1번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쓰는데 자,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이 네 가지는 누가 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썼을까? 아니요, 선생님이 쓰지 않았어요.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이 네 가지는 누가 썼냐? 이 교과서 저자들이 썼어요. 이 비상교과서의 저자들이 썼을 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이 1, 2, 3, 4, 이 네 가지일 거야.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라고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그럼 있을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어느 정도 역사를 배우는 목적 다른 거 하나 좀 고급진 말로 딱 적어내가지고 내면은 사람들이 오 그래 그것도 목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비상교과서의 저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을 서술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고개 한번 끄덕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삶의 지혜와 교훈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죠? 우리 과거의 잘못을 하면 어때요? 우리 현재 똑같은 일을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이 된다는 말입니다. 끄덕여지죠. 자, 두 번째,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이 향상된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오늘 수업 듣고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인가? 이제는 물음표가 달리는 순간 역사는 상상인가? 물음표가 달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역사적 사고력이 늘어난 겁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향상이 된 거예요. 자, 3번.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역사 배우면 맨날 우리의 과거를 배우잖아. 우리는 어쨌고 저쨌고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상호 존중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다. 우리 4번 내용은 보충학습 자료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충학습 자료는 TVN 예능 프로그램 외계통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독일의 역사책을 가져온 안톤 기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안톤 기자가 뭐라 했냐? 이 역사 교과서, 독일의 역사 교과서는 3분의 1가량이 나치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나치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도 있겠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하나 설명을 좀 해주면요. 자, 우리 가장 최근래에 일어났던 세계대전이 몇 차 세계대전이죠? 그렇죠. 우리 세계 제2차 대전 있었죠. 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국가가 어디냐? 바로 독일입니다. 그때 독일을 이끌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나치입니다. 나치가 주도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건데요. 자, 여러분들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나치가 매우 잔혹하게 다른 여러 국가들의 사람들을 죽이고요. 특히 여러분들 뭐 안내일기라는 뭐 책 본 친구들도 있겠죠. 그 안내일기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갇히고 무자비하게 학살당해야 됐었던 그러한 아주 끔찍한 과거를 일으켰던 게 바로 나치에 대한 잘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재 독일을 보면은 이러한 나치에 대한 잘못을 역사교과서에 그대로 기록하면서 여러분들 현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현재 독일의 수상인 메르켈 총리는 매번 당시 끔찍한 전쟁 범죄를 일으켰던 이 독일 국가의 전범 국가로서 다른 국가를 갈 때마다 뭐 프랑스나 영국을 갈 때마다 매번 사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유럽에서 독일의 위치는 어떠냐?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다 독일을 인정하고 높여주게 되죠. 여러분들 유럽 하면은 보통 어느 국가들이 생각나요? 맨날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국가들이 생각나죠. 그러한 이유가 항상 독일이 이렇게 끊임없는 자기들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 상호 존중의 자세를 확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이렇게 서로 상호 존중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이 하나 더,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가장 가까이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국가도 하루빨리 서로 상호 존중의 자세를 확립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용어를 한 줄로 설명해 볼까요? 이런 거는 선생님이 매 차시별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용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적어놔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 용어의 의미를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물 탐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E.H. 카라는 인물입니다. E.H. 카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 남겼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 수업 첫 시작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역사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 일어났던 일, 뭐 그냥 기록이다 막 이러한 인물도 이러한 대답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생님 한번 배웠죠. 뭐 역사는 상상도 동원되고 뭐 사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 가장 합리적으로 그랬을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역사란 무엇인가요? 뭔가는 배웠는데 약간 말하기 어렵잖아. 약간 말은 되게 이제는 과거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있잖아. 뭔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말을 우리 E.H. 카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진 데 보면은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 간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아주 멋있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현재와 과거 간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게 결론은 뭔 뜻이냐? 자, 우리 역사를 연구할 때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 사료들을 분석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역사가들이 어느 정도 사료 비판을 통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거다라고 했을 때 역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 간의 끊임없는 교류를 우리는 E.H. 카가 역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두 가지 아주 세련된 말로 뭐라고 했냐? 대화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을 E.H. 카가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E.H. 카의 역사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교과서는 어디까지 배워봤냐면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자, 11쪽 해서 12쪽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13쪽, 14쪽까지 다 배워본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교과서 우리 교과서 11쪽에 있는 12쪽이죠. 12쪽에 있는 이 하나 자료는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화 속으로 연대는 어떻게 표기할까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 올해가 몇 년이죠? 그렇죠. 올해는 2021년입니다. 그러면은 올해로부터 2021년 전은 몇 년일까요? 0년인가? 2022년 전은 마이너스 1년인가?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이렇게 안 쓰죠. 자, 우리 이렇게 쓰지 않고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어떻게 쓰냐? 기원전 1년이라고 쓰죠. 영어로 어떻게? 그렇죠. BC 1년이라고 적습니다. 우리 BC가 뭐야 그러면? BC 카드야? 아니죠. 그렇죠. Before. 그렇죠. Christ. 예수 이전을 우리는 BC 1년이라고 적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크리스트교 아닌데요. 전 기독교 안 믿는데 왜 우리는 기독교 예수가 태어난 기점으로 나라 연도를 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BC 이후에는 그럼 영어는 뭐로 적어? 그렇죠. AD라고 적죠. 그럼 AD는 뭐야? 뭐 애프터야? 애프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의미긴 해요. BC 이건 영어로 썼고요. AD는 이제 다른 라틴어로 적은 겁니다. 예수를 태어난 이전이다, 이후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수를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세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예수님은 이거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야. 아직까지도 내가 태어난 날짜를 세고 있다고? 이런 약간 의문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 패권을 잡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크리스트교를 많이 믿는 신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봐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교에 너무나도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연도를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사를 바라봤을 때 우리 역사는 어느 한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중립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아까 쌤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 표기를 쓰는 것을 주장하고 있냐?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요. 최근 연도 표기에서 종교적 성격을 없애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BCE, Before the Common Era, 공통시대 이전이다 라고 한번 표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CE, Common Era, 공통시대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중립적인 내용이지 않냐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을 쓰자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이가 먹고 여러분들이 사회 주역이 될 때쯤이면은 아마 이러한 연도를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선생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 역사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다음번에는 뭘 넘어갈 거냐? 우리 이제 교과서 16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이제는 세계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 그다음 1번인 인류의 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7페이지를 피시고요. 이제 학습지는 3페이지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출현입니다. 자, 우리 이전까지는 계속 우리 역사 시간인데 뭐 과거에 대한 이야기 배우지도 않고 맨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 이렇게 재미없는 거 배웠잖아요. 우리 이제는 드디어 역사 과거에는 어땠는가에 대해서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류의 출현입니다. 자, 인류의 출현. 자, 보면은요. 자, 인류의 출현. 우리 생각열기 있는데요. 우리 3반은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열기는 시간 날 때 선생님이 등교했을 때 한번 언급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류의 출현의 진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지구가 이제 태어났어요. 지구가 태어났는데 지구에서 인류란 게, 인간이란 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갑자기 하늘에서 요리똥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인류는 점점 진화해서 태어난 거죠. 뭐에서부터? 원숭이에서부터 이제 진화를 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위에 사진 한번 볼까? 자, 원숭이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네 발이 아니라 두 발로 걷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은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뭐가 자유로워졌어? 그렇죠. 이제는 두 손이 자유롭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는 이는 원숭이가 아니라 점점 진화해서 너는 이제 인간이라고 부를만 해. 인간이라고 부를만 하는 가장 첫 번째 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밑줄이 쳐져 있네요. 그 긴 단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원숭이가 아니라 인간이라 부를만 해. 그럼 종을 뭐라고 부른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금 짧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만 불러도 되는데 정식 명칭은 뒤에 아파렌시스까지 붙이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두 발로 걷는다. 직립 보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손이 자유로워졌죠? 손으로 뭐 하겠어? 도구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특징입니다. 자, 점점 인류는 진화해 가면서 우리 처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때는 그래도 약간 인간이긴 한데 약간 좀 덜 떨어져 보여. 점점 진화하는 겁니다.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하면서 이제는 불과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진화하면서 이제는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자,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들 인간들, 우리 현재 인류들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최종 종착지인 호모 사피엔스까지 진화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현재 인류로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종으로서 발견된 화석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우리 교과서 17페이지 오른쪽 날개를 보면요. 최초의 화석 인류인 루시가 있습니다. 이 루시가 바로 우리 에티오피아,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발굴된 최초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여자 화석입니다. 자,
인류, 루시인 이유가 뭘까? 발견된 사람이 루시라서 루시인 겁니다. 자, 우리 밑에 학습지 보면요. 보충 학습 자료에 루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3반은 조금 진도가 늦으니까 다음 등교할 때 선생님이 혹시 시간 나오면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인류가 이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지구에서 드디어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한 줄로 설명해 볼게요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출현을 했는데 우리 인간이 드디어 도구를 사용하게 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생각열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 보시면요. 자, 우리 인류에 대한 역사는 크게 두 가지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의 시대를 나누는 구분점은 뭐다? 바로 문자를 사용했냐 안 했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배웠죠? 우리 어느 정도 사료를 모아서 역사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막 기록이 남아있을 때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까 말한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우리 과거 역사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선사시대는 좀 정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유물과 유적으로 말하는 시대, 그게 바로 선사시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사시대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선사시대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막 필기가 돼 있죠. 우리 다른 반은 이미 다 나가 있어요. 우리 3반은 이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수업에 있는 학습 형성평가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반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